우리가 이제 몇 차례 탄핵을 이제 겪고 그런 아픔을 이제 겪으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두고 한이 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하면서 이렇게 된 걸 본인이 후회도 했지만 그 저는 늘 이야기한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석고대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촛불을 일컬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에 함께했던 부분 거의 80%에 해당된 이때 국민 통합을 했어야 된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친문 강경파에 의한 그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포용하는 통합 정부가 됐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그 해놓고 기회를 놓치고 예를 들면은 엉뚱하게 적폐 수사로 적폐 수사로 가고 그 앞에 적폐 수사를 칼춤 춘 게 윤석열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민주당 분들은 다 그 공범이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 이야기를 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이야기할 때 말하자면은 뭐 우리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도 그 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응? 제가 늘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그때 이 뭐야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그런데 그게 우리 역사에 끼친 피해가 엄청난 거죠,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강경 보수를 만든 거예요. 예. 그때 한이 맺혀가지고 예. 그때 뭐 국정원장 사거리 들어가고 예. 뭐 김관진 국방장관도 뭐 구속됐다 나왔다 뭐 이러고 그것도 말도 아닌 무슨 댓글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하고 그게 2017년에 벌어진 수사의 광란극 아닙니까? 그런데 생생히 기억하는 게 2018년이죠. 아마 2018년 7월인가?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군지휘관 회의하면서 기무사가 시대착오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 해가지고 수사를 지시를 하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재판관도 아닌데 딱 유죄로 특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거든. 그때 문재인이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심정은 지금 거리로 나와 있는 우파 세력이 느꼈던 거나 제가 느꼈던 거나 같아요. 문재인에 대한 증오심이.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지식인에 속하니까 윤석열이 잘못하는 것도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재인이 그렇게 악질적인 걸 한 걸 어떻게 보면 좀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의 그 무자비한 적폐 수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겠지. 동시에 그렇죠. 이재명도. 예, 그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는데 그 극단적인 정치인은 항상 반동을 그렇죠. 불러일으키잖아요. 지금은 지금 반동의 시대인 것 같아. 지금 그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극우 강경 세력들이 그 반동 세력인데 역사에 아까 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역 세력인데 이게 당분간 그 세를 갖다가 유지하고 또 그 세에서 보수 정치 세력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역사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되면은 중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한국 사회에 중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중도라기보다는 합리적 보수 세력, 예. 그 다음에 중도, 그리고 합리적 진보 이런 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볼륨은 있는 것 같아. 여론조사를 해보면 33, 대충 막 30대 3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보수, 중도, 진보를 치면은. 근데 요즘은 그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중도로 본다면은 그게 50% 이상 돼요. 50%. 그러면 양극단을 싫어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네.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서면은 네. 그 주장하는 바가 선명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네.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고 네. 상당히 옹건한 주장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대에는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없죠. 정치적 메시지로는 약해. 예. 그런데 이제 투표할 때는 그 침묵하는 다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세력을 누가 대표하는,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대표님 보십시오. 그 흔히 말하는 제3지대, 중도 정치 세력 중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다 실패. 지난 총선 전에도 처음에는 한 30% 있다. 뭐 이랬는데 결국은 지리멸렬 해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진영 대결은 서로 간에 그 양당의 어떤 적대적 공존. 이 부분들이 재상산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선거제를 바꿔라 어쩌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장에 지금 예측되는 거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지금 이게서 어찌 말하면 현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시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감을 얻어내야 돼. 그나마 좀 이렇게 방향을 조금 제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한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네. 대표가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아,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 노선 반 계엄 반 부정선거 음모론을 예. 들고 나오면은 예. 상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경론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같은 거고 그래 되면은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이 세 사람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합동 연행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결선 투표에서 여기서 누구 한 사람 예. 후보를 뽑힌다면은 그거는 이재명 쪽에 상당히 좀 버거운 후보가 되지 않을까요? 중도를 잡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경 보수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이재명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선거를 91년도부터 쭉 봤을 때 그래서 경선 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5도5로 되면은 이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가능성이 많지. 계엄에도 그 반대한다고 그러대? 예, 예. 계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계엄에는 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탄핵에는 확실히 반대하고. 탄핵은 확실히 반대하고 근데 이게에서 보면 이 국힘에서는 30%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흩어진 걸로서는 도저히 결선 투표 가서 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잘못하면 가반 이상 될 수도 있다. 그렇지. 현재 경선 룰은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게 아주 궁금하지. 그러니까 이제 탄핵 인용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여론의 변화가 있느냐. 네. 그죠. 보수 진영의 여론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건 지금 경선 룰은요 중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5대5고 그 다음에 이 흔히 말하는 이 책임당원 50%하고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이게 민주당 지지는 빠집니다. 이게 그래서 국힘 지지와 무당파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중도가 참여할 가능성이 퍼센트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경선 눌러가면은 그 제가 이야기한 게 김문수다. 이쪽은 이재명이다. 이게 바뀔 수 있나?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 김문수가 되면. 그 이재명이죠. 아, 그래서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그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의 흐름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 흐름이니까 이재명 개인의 뭐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층에서 뭐 저는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됐을 때는 투표율이 낮아지더라도 참여하는 중도는 이재명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이 상태로 가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또 역사의 흐름이면 받아들여야죠. 자, 이제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본선 경쟁이 약하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현명함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얘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선이 그 국힘이 반전하는 계기였잖아요. 그렇지. 그때 후보를 뽑을 때 100% 시민조사를 했어요. 100%. 맞아. 그러니까 역선택 차치하고. 맞아. 예,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이 추청하고 놓을 겁니다. 놓는데 국힘이 그걸 이제 받아낼 거냐. 그렇지. 이 부분이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이후에 여론에서 김문수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 2017년 그 홍준표가 나와서 24% 받고 졌던 선거는 하고는 다르리라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포기한 선거고. 그래서 자기도 패전 처리용 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국힘 지지층들이 우리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후보를, 안 될 후보를 제끼고 될 후보를 미는 분위기가 그때 되면은 나타나리라고 보여요. 제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경선 룰도 바꾸자 이렇게 된다. 바꿀 그게 세겠죠, 압력이. 그럼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건정세나 뭐 건성동이가 뭐 제가 듣기로 건성동이 오세훈 아주 친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굳이 자기들이 그걸 막았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잘못하면 역적되잖아요. 그거 막았다가. 이게 그래서 보수의 가능성은 앞으로 상당히 그 대선 주자,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면은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요 군들이 결국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리고 이게 이 보수 세력들이 힘을 줘야죠. 그렇죠.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외통수 길을 가고 있다. 딴 길은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쪽에 함께하는 친구들 물어보면은 그 박정희 비서실장이 그 박찬종 대표 그 비서하던 친구입니다. 어릴 때. 네. 그래서 저도 잘 아는데 안지 한 30년 지났죠.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그냥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배신자를 보니까 지역구에서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대표님 같은 분들이 기운을 갖다 풀어넣어줘야 힘을 얻지 않을까. 아주 묘한 상황이다,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여론이란 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사실은 예측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경우가 많아요. 이 석 달간에도 여론의 지형이 좀 3번이나 바뀌어 있잖아요. 몇 번이나 바뀌었으니까. 다음 달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 지금 예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의외성이 나올 수도 있고 한 건데. 자, 이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을 본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야 하면서 뭐 DJ 또 소환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럽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좌파 정당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다들 했던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진보 세력을 대표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에서 중심에 있었고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당을 보수 정당으로 봤다고. 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전에는. 왜냐면 그 뿌리가 보면은 한민당이죠. 한민당이고 한민당이 호남 지주 세력 동아일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노선을 지원하고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에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민당을 사실상 제껴버렸지. 그래가지고 자기 독자 정당 만든 게 자유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민당이 나중에 이름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해가 민주당 대 자유당 이 구도는 보수 대 보수의 대결이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좌파적인 정책을 펴려고 했던 진보당 조봉암은 사형당이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래가지고 사형시켜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4.19 이후에 이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정권 들어서니까 공화당 대 민주당 구도가 되고 이 민주당이 말하자면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서고 그게 김영삼, 김대중이 그 정당이고 해서 쭉 흘러와가지고 1980년대까지는 좌파 성향이 별로 없었어요. 호남
친호남 성향은 있었지만 김대중은 예, 예. 그러다가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좌파 성향이 강해지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방안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바깥에서 보기에는 친북적이다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좌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도 진보란 말도 그때 별로 안 했을 거라고. 뭐 개혁 세력 이렇게 이야기. 공격하면서 빨갱이라고 그렇죠. 디젤 그렇게 한 공격했던 거지. 거죠. 예. 그러나 최초로 우리가 좌파다라고 한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자기 입으로 좌파를 했다고. 좌파다. 근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좌파는 좌파인데 어떤 면은 보수적 정책도 막 폈거든.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오케이. 찬성,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다만 김정일이하고 만나 14선언 한 거는 이건 좌파적 대북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노무현은 친북 정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은 종북 정권이라.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뭐 9.19 군사합의라는 게 다 북한 페이스고 2018년 9월 뭐 무슨 5.16 경기장인가 거기 가서 김정은 있는데 연설하면서 자기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축해 올리는 연설을 했잖아요. 완전히 종북이지. 그런데 이재명은 뭐냐는 거지. 이재명은 보니까 종북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이 말하는 중도 보수라는 게 전혀 뿌리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하는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우리한테 지상협상. 뭐 피해가 되지 않는다. 예. 우방국 떨어지니까. 근데 그 정도 이야기해도 거기 그냥 넘어가대.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종북성이 최근 좀 약화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주사파 출신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안에. 약해졌죠. 약해졌죠. 예, 약해졌고 그 이재명 대표는 흔히 말하는 86 운동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사람 잘 믿지 못한다. 그리고 86 운동권에 있어가지고는 일체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죠. 실리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예, 아주 실용적이죠. 실용적 때는 실리적인 사람. 예. 실리적인 사람인데 지금 북한이 무슨 저 상태니까 또 사상적으로도 김정은이가 뭐 공식적으로는 뭡니까 통일을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니까 한국 종북 세력의 기대를 언덕이 없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무경화, 우클릭이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데 이게 이 음모론 세력이 주도하는 강경 우파가 국힘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가니까 중간이 비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이재명의 우클릭 전략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략서는 탁월하죠. 그런데 탁월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많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정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죠? 예. 오른쪽으로 기울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쪽에 서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 김대중 집권 김영삼 정권 등장 이후에 93년 후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 기간은 한국 사회의 거대한 좌경화라고 봐야 되거든. 김영삼도 좌경화되고
김대중은 어떻게 보면 실용적 작용인데 그 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도 우경화적인 정책을 써본 적이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못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게 결국 좌경화였다고. 한국의 큰 흐름이 건국 기념일도 못하고 하다가 이번에는 엉뚱하게 이 강경 보수 세력이 저렇게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강경 보수 세력이 보수의 기본적인 조건을 안 지킨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보수를 망칠 수가 있죠. 망칠 수가 있어요. 망칠 수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 뭔가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치라는 게 형식과 실질이 다른데 트럼프가 저렇게 완전히 반미국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죠?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를 욕보이게 하는 정책을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공화당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민주당과 한국의 좌파가 좀 비슷한데 이민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걸 하는 데 대한 반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반발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비슷한 점이 있다고. 이게 이 대표님 분석대로 만약에 전반적인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보수가 제대로 뭔가를 잡아 나간다면은 아까 말한 그 대선 주자들이 그리고 경선 룰이든지 하면은 조기 대선에서도 승부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 이재명 연합전선. 반 이재명 연합전선. 그러니까 주체를 바꿔야지. 김문수 후보나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탄핵 찬반 이게 이제 중점이 되겠는데 만약 여기서 그 탄핵의 강을 걷는 후보가 나온다면은 편하죠. 어떤 점에서 편하냐? 헌법 84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1년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 다시 해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1년 안으로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선거 다시 할 후보다 이렇게 총공세를 줄 수 있잖아요. 예. 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 사버렸을까 끝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도 언론이 직합을 제대로 안 하는데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김정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질문했어요.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그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이 진행된다고 본다 이랬다고. 지금 양론이 있는 건데 헌재 사무처장 그랬다는 딱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84조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한참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인상선상에서 그런 답을 끌어내서 그래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 측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로 얼마나 다투겠어요. 지금도 또 헌법재판소로 갈 거라. 그렇겠네요. 예. 저 소송도.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이 두 사람 빠지잖아요. 그죠? 예. 두 사람 빠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거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좀 유리한 이재명 쪽으로 유리하죠. 그 대표님이 아까도 여러 이렇게 반 이재명 전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비상계엄 때 한동훈 대표가 좀 돋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입니까? 그 출판 기념회는 아니더라도 뭐 독자의 만남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모양인데 그 언론에서 많이 지적한 게 검사 경력을 안 썼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그게 신지호라고 그 참모로 있는 친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검사는
이 조선 제일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죽이는 검이었다면은 이게 활인검이네요. 활인검이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법무부 장관 뭐 사법고시 이게 다 검사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는 것 그건 같아요. 들어보세요. 더구나 윤석열이 실패로 하면서 특수부 검사 출신은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윤석열과 같은 뿌리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곤혹스러움이 거기 있죠. 이준석 대표가 저보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인터뷰에. 자기하고 한동훈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한동훈은 윤석열이 다 자리를 주고 키워온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했다. 그 일리가 있죠. 압박, 핍박을 받더라도 차원이 다르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3일 밤의 예. 결단이 상당 부분 그런 문제를 희석시켜주고 있다. 저는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특수검사 출신이라도. 그렇죠.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정치인의 길로 간 거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보통 정치인들한테 잘 안 찾아옵니다. 그건 오래 남잖아요. 예.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가지고 큰 정치적 자산이고 잘 만들면은 그게 신화가 되는 거지. 그 역사의 고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건 뭐 예. 그게 지금 현재로서 한동훈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고 본인이 또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이번에 책에 그 내용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그 홍준표 시장도 우리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쭉 봐오셨고 어떻습니까? 이분도 좀 가능성 아까 말한 본선에서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근데 홍준표 지지 세력과 김문수 지지 세력이 지금 서로 겹치죠. 중첩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을 김문수 장관에게 좀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김문수 그 장관은 우선 사람이 고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고든 사람이고. 예, 예. 그리고 말도 돌려가면서 하지 않고. 그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닥에서 올라간 사람은 예. 장점이 있고 또 반좌파적이고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시장보다는 지지 기반이 넓다고 봐야 돼요. 이번엔 또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반사작용을 그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에 대한 반사작용이라 그죠. 본인 지지율 높은 게 슬픈 현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숙제는 음모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제가 잘 아는 보수의 책사 오래되신 분인데 뭐 한 번씩 이야기 듣는 분인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경선에서 김문수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하면 경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바꾸더라도 결집된 지지는 김문수 장관은 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못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보수 강경 세력이 볼 때 아, 이 그쪽에서 사람 볼 때.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그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김문수 장관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을 끊는 거죠. 선을 꺼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이제는 역사의 한편으로, 그 선을 꺼야 한 페이지로 선을 꺼야 되고. 그거는 경선 과정에서 선을 꺼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예. 그랬을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끊느냐, 끊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부정선거 탄핵 찬성과 같이 가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 말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겁내하는 게 자기들은 경선은 원사이드인데 이쪽은 다이내미카라는 그렇죠. 경선이 될 수 있다. 흥행이 될 수 있고 예. 시청률이 높아지고. 윤석열은 지워지고 그게 예를 들면 그 포스터 의원으로서 드라마를 만드는 쪽에서 정권을 만든다고. 우리 잘 알다시피 DJ 때도 정권 재창출 어렵잖아요. 그런데 DJ 국민경선이라는 아니 DJ 이후에 말입니다. 노무현. 노무현 국민경선 드라마를 만들면서 그때 됐잖아요. 이게 지금
6.29 선언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노태우가 당선되고 예. DJP 연합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김대중이 당선되고 예. 정몽준 노무현 다닐라라는 드라마로 노무현이 당선된 거지. 예. 그런 비슷한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음. 이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예. 그런 걸 잘 만들 수 있는 그는 뭘까? 뭐 있을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선을 끌 수 있을까요? 있다고 보는데. 아,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이 원래 좀 담백한 사람이야. 아, 어쨌든 지금은 측근들이나 그 참모들한테 일체 이야기하지 마라. 조기 대선 이야기는. 그 말이 맞지. 예.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지. 예.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게 좀 몇 개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조기 대선과 맞물리는 게 개헌입니다. 개헌. 그렇죠. 이 모두 다 이제 87 체제는 그렇죠. 마무리하고 7공하고 헌법 열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이제 좀 속내들이 좀 다르죠. 이게 다른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은 급속도로 개헌은 뭐 다음부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일정상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가장 그 이슈로 되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시기까지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 오세훈 뭐 이 몇 분 대선 주자들이 임기 단축 개헌에 3년하고 총선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맞춘다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공약이 되겠네. 예. 그건 공약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공약으로 돼야지. 지금 뭐 기간 중에 개헌안을 같이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아이디어 내는 분들은 원식 의장도 의지가 높으니까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 IMF 때 우리가 후보들이 다 사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처럼 후보들이 다 사인해라. 그거를 뭐 한번 그런 이벤트를 한다든지 개헌 특위에서 안을 만들고 뭐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한 달이라고 전부 되고 나면 안 하잖아요. 문제는 그걸 주도할 누가 주도하느냐는 얘기죠. 네. 그 개헌을 누가 주도하느냐. 아무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주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괜찮다고 보여지네. 그분이 국민적인 인기도 상당히 있고, 이번에 예,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죠. 어떤 개헌을 할 거냐. 뭐 흔히 공통된 게 분권식 개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뭐 중임제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4년 중임제 대통령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재앙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상적으로는 내각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거고 내각제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 대통령이 군독수권 외교를 놓고 총리는 다수당에서 내고 그다음에 내각 불신임권도 있고 그게 강화해가지고 국회 해상권도 있고 예. 그 상호 견제가 그렇죠. 되죠. 이게 좀 유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그 체제로서 지금 계속 이어왔거든요.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과 총리 당이 다르더라도 당이 다른 경우가 많았지. 많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중임제를 할 경우에 이번 대통령 선거 이번에 윤석열 개헌 뭐 오는 이 대통령제가 사고 치는 대통령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이 사고 치려고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야당이 사고 치려고 할 때, 즉 탄핵 드라이브를 걸 때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장치를 해줘야 되는 게 우선 부통령제를 줘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당은 안 바뀐다는 거. 이걸 주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지 않겠네. 산에 가려고 안 나올 거라고 미국식으로. 그 다음에는 국회 예산권을 대통령한테 부여해가지고 대통령 탄핵 소추하면은 그게 맞바꿔가지고 국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탄핵 즉시 직무정지가 되는 거 이거 없애야 돼요. 탄핵 즉시 직무정지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직무정지가 안 되면은 그건 결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현재 탄핵 결정 때 해야지 그 전에 안 그렇죠. 하는 그 전에 한다면 이게 또 법 취지도 말도 아니고 그건 뭐 유죄 추정의 원칙인데 지금 나는 위헌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감사원을 독립시켜야죠. 감사원을 뭐 미국도 그렇지만 국회 밑으로 와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관료 제도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로 문제 집단이 어디냐? 나는 관료라고 봅니다. 관료. 정당이 아니라 관료 독재. 예? 아, 관료들이 얼마나 무사안일 면피로 가서 나를 망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의료 대란이 좋은 예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그런 무도한 걸 하면은 그걸 말려야지. 그게 따라갔잖아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다 알면서 따라갔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나 이런 걸 보면 말도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치인은 그 위에 얹혀 있고 관료가 지 맘대로 하는. 이게 국회 예산 가능성이 입법 두 기능을 실질적으로는 다 관료들이 다. 그러니까요. 또 수가 워낙 많고 하니까. 예. 또 관료들은 뭐 법 규정을 들이대가지고 얼마든지 이 책임 회피할 수 있거든. 예? 그리고 저 워낙 그 신분 보장이 잘 돼가지고 그런 관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감사원이 국회 밑에 있어가지고 세게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관료 집단의 타성, 개혁 대상이 관료거든, 우리나라 관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지금 거의 강화돼 가지고 넘어가더라고. 그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이 한때 상당히 신뢰 기간에 상당히 순위가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 예, 비상경험을 막아내는. 그 우원식 대표. 예, 우리 인기 국민들이 다 올랐던 바라보니까. 근데 그 위에 다시 또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내각제 이원 집중부제, 다 어쨌든 국정 운영을 국회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지금 강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그 불신의 뿌리에는 그 김만흠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대적 그 양당제 그 강하지. 때문에 이게 그 정치 불신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다. 이거를 갖다가 이 해소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다들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하다. 그거 같이 가야 되겠죠.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 개편은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아무리 해도 결국 또 정당 내의 민주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어떻게 하면 없애든지 해야 할 거냐. 예. 이건 뭐 이준석 대표 한번 해보려다가 그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 수를 늘려야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 정당원이 돼야 돼. 미국은 국민 반 이상이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당 가입 운동을 해가지고 정당 수를 늘려야 돼요. 당원수를요. 당원 수. 그러니까 당원 수를 늘려야 돼. 그런데 민주당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아마 200만 해서. 자기들 말로는 한 400만 이라더라고. 아, 그래요? 그게 뭐 책임당원 아닌 책임당원 합치면 400만이면 막강하죠. 그게 가족 넣으면 800만, 많으면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게 실력 아닙니까? 실력. 근데 여기는 뭐 7, 80만 밖에 안 되더라고. 예. 그 경쟁을 하면 상향식 공천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발도 많아요. 그 당원들을
개딸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 그렇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수 정당이 개혁하려면 이 부분에서 개혁을 했어야지. 당원 배가 운동. 이준석 대표 되고 나서 당원이 좀 늘었잖아요. 예. 그걸 살렸어야지. 그래서 정당 민주화를 먼저 한 정당이 진짜 대중정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지금 당원이 400만 명이면은 그 동원이 얼마나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마 신분상을 보면은 40대, 50대가 주력 아닙니까? 화이트 칼라가 예. 주력이고 생활 수준도 높다고. 국힘당 지지자들보다 민주당 지지가 생활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중심부를 딱 장악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보는 거 한국 보수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북한이 핵무장 했으니까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보수가 하지도 않고 관철시키지도 못했어요. 이건 보수가 아니거든. 원유출 의원이 생각나네. 네, 생각만 했지 이걸 세력화하지 못했잖아요. 예. 이것도 공약화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표가 안 된다고 해왔잖아요. 그럼 보수가 안보 문제는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보수가 아니지. 왜 안 됩니까? 되지. 아니 수도권은 북한 핵 공격에 가장 취약한데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발사 버튼 누르면 7분 안에 수도권에서 터진다. 우리 지금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느냐. 미사일 뭐 설치하려고 하면은 좌파들이 계속 반대한다. 김정은의 마음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지. 이야기할 배짱이 없으니까. 아니 보수가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면은 그건 노예 근성이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될 나라인데. 그래도 노태우까지는 그 대통령들이 다 국민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커버를 했는데 김영삼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국의 보수 세력은 사대주의자가 된 거예요. 핵무장 하자는 말도 못하고 이러면은 좌파가 보기에는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완전 웰빙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의 주제에서 안보를 빼버린 거 아닙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아젠다는 안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 그러니까 자연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이름으로써 한국 보수 세력은 영원히 날아갈 겁니다. 이게 영원인데 여기 뭐 아까 상생과 통일이라고 했던데 우리나라의 헌법에 적혀 있는 국가 의지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의 영토 임무 규정하고 따라서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 평화적 통일을 한다 하는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1조, 3조, 4조를 합치면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북한 농민 정권을 밀어내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해야 한다는 걸 국가 의지로 헌법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주국방 의지도 포기하고 자유통일 의지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비겁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이 여기에요. 그거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한미군에 너무 의존하다가 한국의 보수가 비겁한 보수가 된 거예요. 노예 근성 비슷하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계속 굴리다가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안보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법이나 사실이나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군대 안 간 두 사람,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이 공상이 나래를 핀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공상 아닙니까? 그렇죠? 판타지. 안보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한글 전용이죠. 예? 한글 전용. 한글 전용. 한글 전용을 30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예. 한국어가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급 문서를 못 읽잖아요. 읽을 수는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70%의 한국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휘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문해력이 안 돼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흐리멍텅해져 버린다고. 언어라는 게 사고를 결정하는데 이 한자는 하나하나가 뜻이 들어있어 가지고 한자 생활을 하면은 무슨 사물을 볼 때 깊게 생각합니다. 깊게. 그런데 그게 다 소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온이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온도를 말하는 건데 고온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암호입니다. 암호. 고급 문서를 읽어보면 다 암호라고 이게. 암호. 그런데 그런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멍청해져 버려요. 분별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분별력이고 적과 동지의 분별력이고 선과 악의 분별력인데 이게 출발이 언어 능력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썼고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거 아시죠? 그건 몰랐습니다. 아니 부정성 업무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 30%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때 30%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106. 그리고 학력도 1등이잖아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송원대도 1등이냐. 그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가 망가져서 사고력이 부족해지고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언어 생활이 저질화됩니다. 이게 다 보수가 저지른 잘못이에요. 한글 전용으로 가버린 거라. 이게 언제인 거죠? 30년대. 한글 전용을 치운 여러 역사가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한글 전용주의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90년대부터는 언론이 한글 전용으로 가는 거예요. 서서히 글로 가버렸어. 왜냐면 쉽거든.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제 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으시잖아요. 과거에는 한자 모르면은 옆에서 막 쫑코박 푹 그랬잖아요. 그럼 쉬운 쪽으로 가버린 거야. 사람이 쉬운 쪽으로 가버리면은 편하긴 편한데 멍청해져 버리지. 그러면은 한국어가 망가졌다는 것은 인문교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문교육이 안 되면은 국가 엘리트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국민교양이 약화돼요. 국가 엘리트가 없고 국민교양이 약하면은 선동꾸리 판치는 이런 정치가 되는 거지. 1980년대 신문을 딱 펼쳐보고 요새 정치면 기사를 읽으면 1980년대 기사가 훨씬 충실합니다. 기사 문장도 충실하고 거기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훨씬 점잖아요. 요새 상욕하는 이런 거 아니라고. 그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도 30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 큰 문제입니다.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게 정말 골치 아파요. 잘못하면 월남식으로 됐더래요. 월남이 원래 한자를 썼잖아요. 그러다가 프랑스 선교사가 알파벳 도입해가지고 알파벳으로 다 바꿔가지고 자기 성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되면 근데 영리한 일본 사람, 대만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은 가다가나 하고 한자 같이 쓰고 대만 사람은 간자체로 안 가고 정자체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 보수는 이 두 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부활시키려고 했거든요. 하다가 문재인이가 들어오면서 그걸 폐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념을 떠나가지고 국민교육,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을 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인데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한국 미래를 포기한 대통령이지. 둘 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굳어져 있어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한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 없는 존재가 되거든. 핵무장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을 뚫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건 뭐 얼마든지 지금은 뭐 트럼프가 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지. 노력을 안 하는. 왜 노력을 안 하느냐? 표가 안 된다. 한때 트럼프가 북핵 그 인정하는 발언을 시사해서 핵무장이 확 올랐어. 근데 이것도 정치인이 주도를 해야 돼. 여기에 뭘 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 한글 전용 여기서 그만두고 한자 같이 쓰자 하는 것도 정치인이 주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욕을 먹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은 뭘 남기게 되지. 정부도 뭐 박수 받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가 오늘 뭐 한동훈한테도 정치인이 주도해야 된다는데 이 앞으로 계엄 탄핵 그리고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하고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그게 한동훈 대표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김부두 장관 역할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예. 좋은 게 있어요. 예. 다 달라지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예. 안 달라지면 안 돼요. 예. 그 노력을 하죠. 예.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지금이 달라지는 시기야. 근데 왜 달라지느냐? 인간과 역사가 만나면 달라져요. 그걸 저는 한국 현대사를 취재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아니, 6.25가 없었으면 박정희는 그냥 민간인으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6.25가 터지니까, 그것도 저 강제의 민간인으로 있던 사람이 다시 복귀. 다시 군으로 장교로 복귀해가지고 10년 뒤에 예. 정권을 잡잖아요. 예.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김일성 아닙니까? 예. 김일성이 남친. 예. 그런 식으로 아주 달라지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피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지만은 87년에 6.25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된 지도자로 바뀌잖아요. 끝에 가서는 우리 직선제로 받았습니까? 그건 전두환에 대해서 무지금 평가가 박한데 그런 경우 이번에 한동훈도 역사적 사건과 딱 만나니까 탈 검찰 정치인이 저주를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계엄을 통해서 바뀐 거. 그것도 달라진 것도 볼 수 있지. 그렇네요. 이번에 이러니까 이런 사태가 오니까 정권 잡아야 되겠으니까 지금 종북 성향 이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현대사의 드라마는 항상 그런 역전입니다. 역전의 역사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자꾸 한국 사람들은 그 고정된 시각으로 농경민족적 시각으로 하면서 뭘 이렇게 정물화처럼 보거든. 인간도 역사도 다 달라진다는 걸 그걸 고려 안 하고 뭐 어제 네 이야기 했는데 왜 오늘 이 이야기 하느냐고 지조론 같은 거 펼치고. 우리 대표님 그래도 우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으로 좀 보시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게 보시죠. 민주주의 장점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모든 문제를 노출시키잖아요. 덮지 않잖아요. 노출시키면은 막 싸우다가 보면은 그게 뭐 길이 나오거든. 지금 개헌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이런 위기와 이 엄중한 역사를 맞이했지만 어쨌든 이에서 또 이 격변의 역사 속에서 변화와 이렇게 애들 합니다. 변화할 거예요. 변할 거고. 예. 근데 지금 당면은 가장 골칫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부정선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보시죠. 그렇죠. 아니 오른쪽으로 오겠다는데 왜? 오른쪽으로 오겠다는데. 아니 신룡화
어, 탈이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미 문재인 주도권 잡았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한 사람 많이 많고 해가지고 음. 이미 과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성공한 거지. 예. 저 우리 아젠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카운트하는 이쪽의 아젠다가 뭐냐는 건데 예. 뭐 개헌도 될 수는 있죠. 네. 개헌도 될 수 있는데 나는 그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음.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예. 예. 다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예. 구체적인 정책 몇 개. 근데 지금 문제 말장난으로는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 보니까 딱 피부에 와닿는 이민 정책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예. 이민 정책. 그다음에 인플레, 인플레 그것도 뭐 기름값 올라간 거, 그게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주구장창 그것만 막 하고. 그다음에 지나친 페미니즘 요 세 개 가지고 인심을 잡았잖아요. 다 이 구체적이잖아요. 예. 삶에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마 선거는 이런 공약이 필요할 거예요. 구체적 공약, 피부에 딱 와닿는 거. 그러고 보면 이재명 계속 그걸 쏟아내고 있는데 와닿는 부분들 그렇죠. 그 중동한테는 하나하나가 자기들 뭐 상속세가 상속세. 됐든 뭐가 됐든 이미 뭐 상속세, 뭐 이쪽 거기에 대해서 흠만 잡고 있어. 그렇죠. 벌써 몇 개 가져가더라고. 뭐 국민연금 개혁 같은 거, 예. 상속세, 국민연금 개혁, 뭡니까? 52시간 그거는 하다 말았지만 몇 개만 나오면요.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뭔가를 내놨나 모르겠네. 내놔야 돼요. 이 관념적인 거 가지면 안 돼요. 피부에 와닿아야 돼. 아니면 흉악범 사건 나면 사형 집행하겠다는. 이게 이번 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념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네요. 그렇죠. 누가 더 와닿는 정책을 그렇죠. 내놓냐. 그거는 민주주의 발전이잖아요. 정책선거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 안보 이번에도 또 안보 문제가 별로 전부 다 이상해. 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무슨 정책 하나 펴가지고 이번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근데 김정은하고 내가 직접 딜을 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때 이번 선거판이 흔들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뭔가를 내놔야 돼.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한 꼴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요소 하나 있어요. 이 저 관세 문제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코너로 놓을 때 너 뭐 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 손가락질이 누구한테 가느냐? 그건 아무래도 여당한테 가겠죠. 여당한테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간섭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아까 지난번에 한번 시사임금에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안보 이슈가 제기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안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아마 이재명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이 궁금하네요. 어떤 그런 구체적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